안녕하세요. 정보기술재능 나눔입니다. 머신러닝의 분류 알고리즘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SVM과 K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디시전 트리 기반의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귀와 분류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회귀와 분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고요. 먼저 회귀에 대해서 회귀 문제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회귀 문제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일정한 추세선을 찾게 되고요. 그 추세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귀를 마치게 되면 이어서 분류 문제를 어, 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먼저 회귀 문제를 다루게 되는 이유는 회귀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머신러닝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경사하강법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딥러닝 기반의 기법들이 많이 있는데 딥러닝에서도 경사하강법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통해서 경사하강법을 먼저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방식을 계속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분류 문제로 가게 되는데요. 실제 머신러닝 문제를 보면은 회귀 문제보다는 오히려 분류 문제들이 훨씬 더 많고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 분류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많은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이 오히려 이제 회귀보다는 좀 분류 문제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회귀와 분류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회귀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 또는 인공지능 모델은 역시 분류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분류에 사용하는 모델들도 마찬가지로 회귀에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따로 분류 따로는 아니고요. 네, 하나의 모델로 회귀 문제도 풀이가 가능하고 분류 문제도 가능합니다. 크게 회귀 문제든 분류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니어 모델이라고 분류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식들, 네, 대부분 이제 딥러닝을 이용하는 방식들이고요. 그다음에 트리 베이스드 방식들인데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신경망 내지는 또 인공신경망 방식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분류 알고리즘에서 이 신경망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자료도 있고 저도 이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서 CNN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서 드렸고 RNN 그다음에 이런 예, 시계열 모델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분류 모델에서 이걸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리니어 모델, 러지스틱 리그레이션 회귀하고 그다음에 SVM 그리고 꼭 리니어 모델은 아니지만 여기에 추가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KNN 기법, K번째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의사결정 나무 기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는 회기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이나 모델들은 회기에도 쓰일 수가 있고 분류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회기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분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라고 하는 것은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말이고요. 로지스틱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다른 말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봤었었고요. 딥러닝에서도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초창기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지금 훨씬 더 이제 발전된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초창기에 어, 이 시그모이드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시그모이드를 이제 착용하게 된 이유는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차 역전파도 가능해지는 그런 점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많이 사용을 됐었었고요. 그 식은 아래 보시는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 X에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요. 이 값들을 실제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S자 모양이 나타나는데 0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네, 이 X 값에다가 여기 X 값에 0을 대입을 하면 0을 대입을 하면은 요 값이 0이 됩니다. 전체 요 값이 0이 돼서 1 나누기 1을 하면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요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요 x 값에다 0을 넣으면 요 값이 1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1 더하기 1 하면은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 하면은 0.5 이렇게 해서 0.5가 이렇게 매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은 점점 이제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값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음, 1 나누기 1이 되는 거죠. 1 나누기 1 하면은 이 값은 이제 점점 1에 가까워지게 되고요. 만약에 음수 쪽으로 가게 되면 음수는 음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뭐 1의 값은 의미가 없어질 거고 이 전체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이 값으로 1을 나누면은 점점 0에 가까운 값으로 가게 됩니다. 점점 0에 가까운 값으로 이제 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표와 같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쉽게 두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쪽에 가까운 부류와 그다음에 0쪽에 가까운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이제 큰 값을 넣게 되면 여기에는 큰 값을 또는 마이너스 큰 값을 넣으면은 명확하게 이 값이 이제 1이 되거나 0이 되는데 여기에 2, 뭐 4 이런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2 넣으면 0.8 정도 될 것 같고요. 1 넣으면은 뭐 한 0.6 정도 되나? 예. 이렇게 나오는데 애매한 값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는 거죠. 반올림을 하게 되면 이제 1로 가는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 아, 내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여기에 있는 값이라고 하더라도 0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분류 문제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싶을 수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입력값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어떤 데이터가 1, 2, 3, 4, 6, 7, 8, 9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는 지금 입력값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건 뭐 저희가 그냥 직관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거 한 무리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설명을 편의를 위해서 데이터가 하나만 주어졌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처음 벡터다. 그러니까 값이 두 개, XY 좌표가 두 개씩 있다. 예를 들어 2, 3, 그다음에 4, 5, 그다음에 1, 5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1, 5, 1, 4, 뭐 2, 1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 점들을 어떻게 나눌까라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매핑을 시키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 값은 5라고 매핑시키고 이 값을 3이라고 매핑시키고 뭐 1로 매핑시키고 이 값은 뭐 6, 이 값은 7로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값을 보고서 우리는 이 값은 높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요게 하나의 그룹, 요게 또 하나의 그룹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3을 5로 매핑시키고 4, 5를 3으로 매핑시키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펑션이라는 거죠. 펑션.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함수입니다. 함수. 함수라는 게 있어서 이 값을 입력을 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 결과값이 이렇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A라는 그룹으로 하고 만약에 이 함수를 통과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B 그룹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함수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바로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 3, 1, 6, 7 이렇게 나왔지만은 로지스틱 함수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2, 3, 5 이런 값들은 음, 예를 들어서 이 값은 이제 뭐 마이너스 0.5에서 0에서 0.5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음,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를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0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여기 있는 로지스틱 회기식에다가 넣게 되면은 뭐 0.9 뭐 1에 가까울 텐데 이 역시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쉬워지죠. 그러면 결과값이 0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A 그룹. 그다음에 결과값이 1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B 그룹.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어,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로지스틱 회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선식을 사용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직선식을 사용을 해도 직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직선식은 이제 미분도 안 되지만 로지스틱 함수, 이 시그모이드는 함수는 미분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지스틱 회계식을 써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로지스틱 회계식을 가지고 이것만 단독으로 이제 써서 분류 문제를 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고요. 어,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층 셉트론 같은 걸 이용을 하고 그 나오는 값을 최종적으로 이 로지스틱 회계식에 넣어서 이제 분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요. 이거는 앞서의 로지스틱 회계식과는 달리 이 모델 하나만으로도 분류 문제를 잘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도 좋고 인기도 많아서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에는 실제로 상당히 많이 썼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뭐 딥러닝이 워낙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제너럴한 솔루션으로 받아들여져서 어, 뭐 저기 이 SVM을 쓰는 것보다가 딥러닝이 더 낫지 않아라고 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음, 아직까지는 이렇게 딥러닝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 학습 일단 데이터가 많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컴퓨터 리소스도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모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사전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딥러닝 방식이 항상 만병통치약 내지는 뭐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데이터가 작다거나 그다음에 데이터가 잘 정제가 되어 있다거나 그다음에 뭐 컴퓨터 자원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다 그런다면 오히려 지금 이제 살펴볼 SVM과 같은 알고리즘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딥러닝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살펴볼 여러 모델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딥러닝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SVM 같은 모델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SVM 모델을 직관적으로만 이해하려면 굉장히 쉽습니다. 앞에서 회계식 할 때도 로지스틱 회계식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숫자가 값이 있고 이제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눌까라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쉽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왼쪽에는 약간 하늘색에 비슷한 이렇게 색깔로 칠해져 있는 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검은색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저희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누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이거를 실제로 컴퓨터가 풀 수 있도록 구현을 하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직선은 어떤 식에 의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모습에까지 이르느냐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는 생각보다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간단한 개념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최종 단계의 모습이고요.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 경계선을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어, 뭐 지금은 2차원으로 이제 보여드리기 2차원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지만 어,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차원이 늘어나게 되면 평면으로 나누어야 되겠고요. 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3차원뿐이기 때문에 지금 3차원도 이렇게 면으로 보여지게 되겠고요. 이게 만약 4차원, 5차원으로 넘어간다면 또 다른 어떤 구조가 이렇게 구조의 모양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 나누는 면이라고 해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공간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정확하게 이 분류 알고리즘이 동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 사이의 어떤 경계면이 가장 넓어지는 이거를 마진이라고 하고 그 마진 값이 제일 커지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걸쳐지는 요 값들을 이제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을 구할 수 있을지를 이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딥러닝을 공부를 할 때도 딥러닝에서 중요한 값이 파라미터 값이죠. 웨이트 값입니다. 가중치 값들. 예,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가중치 값들의 최저 값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 딥 경사하강법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중치 값을 최초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랜덤한 값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랜덤한 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기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한 랜덤이 아니라 어떤 모델식에 근거해서 그래도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랜덤한 값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초기는 어떤 랜덤한 값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내용 데이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식을 하나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이 두 개를 나누는 중심 하이퍼플레인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저희는 지금 값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x1, x2 값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와 같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W1 값하고 W2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사관법에서는 이 W1, W2의 값을 이제 업데이트해 나갈 때 전체 오차에서 그다음에 이 W1, W2를 미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그런 과정은 없고요. 그냥 임의의 어떤 비율에 의해 가지고 이 값들을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결과값이 y가 0보다 큰 게 나오면 이제 블루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나중에 이 W1, W2 값이 이제 차지되게 됐을 때 y 값이 0보다 크면 이제 블루, 블루가 되겠고 y 값이 0보다 작으면 이제 그린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W1, W2 값이 초기에는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넣게 된다면은 이 y 값이 임의로 이렇게 막 출력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A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A와 같은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블루 점은 원래 이제 0보다 커야 되고 그다음에 이 그린 점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0보다 다 위쪽에 있으니까 한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애초에 분류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Y1, W1, W2 값을 조정해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이게 이 시기 이제 이 점들이 이제 다른 값으로 찍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Y 두 번째 값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값들은 뭐 정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잘 예측이 됐습니다. 만 이 값이 음, 이 이 값이 이제 너무 멀리 있는 거죠. 이 값이 이제 너무 멀리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정한 이 값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진을 더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더 마진을 더 늘려주는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마진을 줄여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마진 값을 이렇게 줄여주는 값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에 그 점들이 이렇게 걸치는 서포팅 벡터가 여기 경계선 여기에 어, 딱 걸치는 요게 이렇게 됐을 때가 이제 최종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 B, C, D는 앞에서 보셨던 그 Y 값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제 이해를 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그 Y 값이 아니라 입력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X 값을 가지고 보면 Y 값 결과 값을 보면은 이게 1보다 커, 1보다 작아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입력 데이터 값을 놓고서 보면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보면 앞서 보신 것처럼 B와 C 같은 경우에는 이 점들이 마진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B도 그렇고 C도 그렇습니다. 마진 안쪽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 마진 값을 계속 줄여주게 됩니다. 이 값을.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넓은 거고요. 이 훈련은 좀 이런 과정으로 이런 시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값을 조금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D까지 오게 되면은 이 보다가는 B보다 훨씬 더 이 마진 값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찾은 이 식이 바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식이 되겠고 이 식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0보다가 크면은 음, 0보다 크면은 블루로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0보다 작으면 이 그린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에 보면 이렇게 밑에 값에 밑에 쪽에 있고 이건 이제 위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야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는 y 값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는 오른쪽은 이쪽은 x 값이 x1 값이고요. 이거는 x2 값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마치 이렇게 우상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음수, 그다음에 이게 위쪽에 있는 게 양수, 이게 아닙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y 값 자체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건 이 x는 x1 좌표고 이쪽은 y 값이 아니라 x2 좌표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알고리즘으로 이제 구현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은데요. 먼저 랜덤하게 이 값들을 xy 값을 구성을 합니다. xy 값을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대입을 해서 이 값을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 거가 어, 앞서서 이제 이 y 값을 놓고 보면 일부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일부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마진을 고려하기 이전에. 근데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이쪽에 있다. 전부 다 이쪽에 이렇게 있다 그런다면은 지금 뭔가 기본적으로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 점들은 y 값이 0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린 값들은 y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식입니다. 그래서 실제값이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값하고 이게 이게 이제 블루 쪽이죠. 블루 쪽. 그래서 블루는 0보다가 큰데 저희 예측값도 만약 0보다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린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실제 예측했더니만 0보다 작게 나왔다. 뭐 일단 아직 마진을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면은 일단은 분류는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린이든 블루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블루인데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잘못 분류가 된 거죠. 그리고 그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아까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0을 전부 다 위쪽에 있거나 전부 다 아래쪽에 있는 이제 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 경계선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점들이 다 한쪽에만 있는 거죠. 한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분류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W 값을 계속 요 식에 의해 가지고 W 값을 계속 조금 조금씩 이제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요 값들은 이제 요 위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값들이고요. 이런 값들에 의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값들을 조정을 해 나가게 됩니다. 경상법이나 그런 거 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정해주는 이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 W 값을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그린과 블루가 적당히 분류가 됐다라고 하면은 요 가운데 있는 식에 의해 가지고서 마진 값들을 조정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프리딕터 값이 너무 크다 그러면 마진 값도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이 이 마진 안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 마진 너무 좁기 때문에 이 W 값 조정해 가지고 이 거리가 좀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조건, 여기 하이퍼 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마진 떨어져 있고 이 점들이 거의 경계선 안에 들어가는 경계선 위에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게 녹색 그린 쪽에 있는 그룹인지 블루 쪽에 있는 그룹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효과도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알고리즘이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마진을 조금 조금씩 이제 줄여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서는 y식을 y 그 펑션을 직선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직선일 필요는 없고요. 보시는 것 같이 곡선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결국은 그 하나의 점으로 매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매핑된 점이 어떻게 위치를 하느냐. 양쪽에 잘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그래서 이 y값, 이 펑션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와 같이 좌표가 분포되더라도 그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좌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신 것 같은 이런 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을 사용을 하면요. 여기에 있는 점들, 여기에 있는 XY 값, 여기 이제 X1이고, 죄송합니다. X1, X2 값입니다. X1, X2 값. 여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값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0.5보다 작은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반올림 1인 하면은 이제 0에 가까운 값들이 이제 0이 되겠죠.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요쯤에 해당하는 값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은 0.5보다 큰 값들이 나오거든요. 반올림을 하면 1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식에 이제 대입을 하면은 0.y 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0.5든 0.4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값보다가 크면은 빨간 점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작으면은 그린 점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 니어리스트 네이버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K 니어리스트 알고리즘은 뭐 훈련이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여기에는 모든 점들하고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뭐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실제 이제 요 거리를 구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뭐 코사인 시뮬레리티에 의한 유사들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0개의 점이 있다 그러면은 요 점하고 20개의 점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값이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값을 선택을 하는데 그 값을 K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4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4개의 값을 선택을 합니다. 예, 여기 전부 다 계산을 하고요. 여기는 전부 다 이게 이제 만약 20개에게 있다라면 20번의 연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 4개를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요점, 요점이 이제 제일 가깝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들을 보는 겁니다.
요거는 빨간 점이고 요거는 이제 그린 점이고 요건 이제 파란 점이죠. 그 파란 점이 두 개인 거죠. 그러면은 이 파란 점이야. 얘는 이제 B로 판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으면 뭐 20번 계산하는 거는 금방 될 텐데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뭐 100만 개, 1000만 개 된다 그런다면은 예, 100만 번, 1000번 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1차원, 2차원 데이터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차원이 많이 더 높아진다. 막 1000차원만 이렇게 된다면은 그 1000차원에 대한 유클리디안 계산을 그 이 데이터 개수만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컴퓨터는 굉장합니다. 이 뭐 데이터 개수가 만 개, 만 개고 뭐 이 차원이 뭐 4차원, 4천 차원 이어도 계산하면 금방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쓸 수 있는 기법이긴 한데 이게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K 값이 이 KNN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K값이 1위처럼 굉장히 이런 뭐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이게 너무 작게 되면은 보신 것 같이 이제 과적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중에 노이즈 성분이 있게 된다면은 잘못된 데이터로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 보라색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거는 이제 작은 값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 값이 커지게 되면은 또 너무 일반화를 하기 때문에 또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K 값에 따라서 그 성능이 이제 좌우가 되는데 음, 네, 그래서 K 값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K 값을 결정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류 알고리즘 첫 번째 시간으로 SVM, 그다음 KNN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의사결정 나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